제7장 외사경찰입니다. 외사경찰의 대상은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 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국제협력은 외국기관과의 경찰 공조, 상호방문 이런 것들을 주관하게 되고 치안 한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폴리스 웨이브 2015년에 외사국에 치안 한류 센터를 개소했고 2017년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을 고이카로 부르죠. 공공협력 방식으로 중미 3개국 치안 역량 강화 사업,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죠. 이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 할 때 저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외사 정보가 있고 보안이 있죠. 정보와 보안은 외사 정보과에서 함께 담당을 하겠습니다. 외사 수사에서는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의 업무를 하죠. 국제 질서를 보겠습니다. 홉스, 칸트, 그로셔스 이렇게 세 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잘 연결을 시켜야겠습니다.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연에 대한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에 투쟁이란 말이 나오니까 홉스란 말이 호스하고 비슷하죠. 여름 되면은 물호스로 물싸움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며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 전략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칸트는 국제정치의 본질은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위에서는 투쟁이라고 했는데 분쟁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유대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국제정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제도를 종칙하고 인류 공동체 실현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소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칸트가 주장한 초국가적 유대감에서 초가 나옵니다. 칸하고 연결시키면 칸초가 되죠. 아이들 그 초콜릿 발린 과자 있죠. 칸초. 칸이란 말이 몽고 말로 왕이란 뜻입니다. 초콜릿의 왕이 칸초입니다. 그로셔스는 국제관계는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규율과 국제기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국제 질서 속에서 상호 공존과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로셔스가 발음이 그로스하고 비슷하죠. 상호 협력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제 질서에 대한 사상적인 변천입니다. 18세기의 이상주의는 국가도 이성적인 존재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말은 벤덤이 주장을 했죠. 상당히 이상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국제관계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로서 세계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상주의고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제국주의죠. 앞선 안보경찰에서 제국 독자 이런 말을 기억을 했었죠.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죠. 제국주의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되고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가 2차 대전 이후인데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습니다. 냉전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이 경제패권주의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냉전이 종식되고 WTO 체제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면은 이자 제2대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2대 경제가 되죠. 다자 협상을 보겠습니다. 노동라운드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했고 기술라운드는 개도국의 기술 경쟁력 저지를 위한 선진국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을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경쟁 라운드는 나라별로 국내 규제 차이가 무역 장애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 조건을 평균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환경 라운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의 통상입법으로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그런 것으로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통상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여기 선진국 연대가 된 것이 두 개가 있죠. 기술 라운드하고 환경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테러리즘과 국제범죄 조직입니다. 테러리즘은 사람이나 건물 등 대상에 제한이 없죠.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국제범죄 조직은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 성격을 띠죠. 영속성을 가진 집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겠지만은 국제범죄는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국제 테러리즘과 인종 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죠. 정부는 국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범죄 조직도 영속성을 가진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꽤 자주 나왔죠. 자유주의적 이념은 동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평등을 보장합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을 하죠.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관습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급진적 이념은 다문화주의를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권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결의 원칙으로 소수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겠다. 상당히 급진적이죠. 주류 사회의 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주의적 또 다원주의적 이념은 위에 나온 자유주의적 급진주의를 절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소수 집단의 사회 참가를 촉진하는 재정적이고 법적인 원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 자유주의적인 이념은 기회평등을 보장을 하죠. 그리고 조합주의인 것은 결과평등을 보장합니다. 두 문자를 따면 자동, 급, 조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그 자동은 기회평등이고 급은 중간이고 조다는 결과평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이 먼저 나오니까 기회평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조다는 나중에 나오니까 결과평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출발선상에서는 동일한 선에서 똑같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인데, 결과평등은 출발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똑같이 결정선에 들어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이고 법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죠.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문화하니까 다가 5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경찰청장은 인권교육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죠. 각 관서장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둔다. 아동청소년은 이 법에서는 2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이하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문데 여기서는 24세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도 9세 이상 2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화, 게임, 음악, 산업진흥법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이죠. 18세 처가 영계 음질로 경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국에 출장하는 경우가 있죠.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등 제외 공간에 협조가 필요하면은 한 달 전에 외사국을 경유해서 외교부에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죠. 만약에 경찰 주재관이 있으면은 그걸 받아서 협조를 하게 됩니다. 출장 중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허가권자에게 당연히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은 미화 $100,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면은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외국에서 선물을 받게 되면 $100, 10만 원 이상 이것은 같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선물을 인도를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령보다는 법이 더 우선하겠죠. 하지만 훈령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도 신고하고 감사부서에도 신고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원칙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은 법은 훈령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인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훈령은 낮으니까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역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동시통역은 통역부서 안에서 헤드폰으로 동시에 통역을 하죠. 그러면 회의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리시버를 꽂고 있으면은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차 통역은 발언하는 것을 일단 적었다가 노트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언이 끝나면은 이어서 통역을 하는 것이죠.
릴레이 통역은 이어받는 통역이죠. 세계 국어 이상의 언어를 통역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는 필리핀 고유의 따갈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따갈로그를 한국어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이 따갈로그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면은 한국 사람이 그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어서 통역하는 것을 릴레이 통역이라고 합니다. 생동시 통역은 통역 장비 없이 동시 통역하는 것인데 정상끼리 대담해서 사용을 하고 말하는 소리하고 통역 소리가 섞이는 단점이 있겠죠. 동시 통역하고 다른 점은 통역 부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는 것이 생동시 통역이 되는 것이죠. 위스퍼링은 위스퍼가 속삭이다는 뜻이죠. 통역 장비 없이 소곤소곤 동시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 통역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통역하는 것인데 걸프전에서 CNN이 방송을 할 때 그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방송으로 통역을 했었죠. 화상회의 통역이 있겠습니다. 자, 국적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하면은 그때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진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민을 간다든지 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는 무조건 그 나라 국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결혼만 했을 뿐인데 자동적으로 국적을 한 개 더 얻게 된 것이죠. 혹은 신혼부부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그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한 경우는 바로 상실을 해버리지만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복수 국적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은 보통 20세 전후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은 성인인 경우에는 2년 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위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복수 국적자가 되어서 외국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겠죠. 이제 외국인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부인하고 헤어져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귀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외국인은 1년 안에 그 국적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 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재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이 국적법을 관장하는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아닌 것이죠. 일반 귀화를 보겠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법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이면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이 품행단정의 요건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이 법무부령을 잠깐 보면은 이 시행규칙이죠.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포함해서 추방 경력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품행이 단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화의 요건과 관련해서 5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년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산 성년에 대해서 일반 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법무부령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종합편에 보면은 제가 뭐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항복지 집단 귀화생이라고 했죠. 여기 귀가 귀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무부령으로 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가족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이 기본 소양 때문에 국어시험도 보고 애국가도 부르고 뭐 그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기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여권을 보겠습니다. 여권은 국외 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인 증명서이죠. 외교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영사나 자치단체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영사가 발급을 하죠. 그리고 외교부는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은 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사는 외국에서 일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은 외교관 여권은 신청과 교부만 대행을 하고 발급은 외교부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권을 발급했는데 6개월 안에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 여권, 관용, 외교관 여권, 긴급 여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 따라서 단수 여권은 한 번밖에 사용 못하죠. 복수 여권은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피해자 중지로 판정합니다. 참고인 중지 이런 것은 해당 안 되죠. 첩보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람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입니다.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든 국외든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기소 중지, 수사 중지된 사람은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권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죄로 기소 중지가 되었습니다. 체포영장도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걸어놓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간 황당한 시스템이죠. 법원에서는 이 사람 발견되면은 잡으라고 체포영장까지 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외국에 나가라고 여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여권을 들고 공항에 나가면은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 관리소에서 잘 다녀오시라고 도장 콱 찍어서 출국을 시켜줍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지도 못하겠죠. 아무튼 여기서 요건을 기억을 하면은 2. 기소죠. 그리고 3. 기중이 되겠습니다. 이 기소, 암 같은 질병에서 3기 중 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기소 중지가 되었으니까 여권을 받을 수 없겠죠. 여권 받을 수 없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데려올 때 여권이 없으니까 못 데려오잖아요. 대신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증명서가 여권을 대체하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권법 위반으로 형 선고받고 집행 중이다. 혹은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여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면은 바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겠죠. 여권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 중이다. 금고 이상 집행 중이면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겁니다. 나갈 수 없죠.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나 이번에 출소하면은 세부에 한번 다녀와야지 이러면서 미리 여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 중이기 때문에 발급 안 해준다는 거죠. 일단 출소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나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을 할 경우에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테러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여권 발급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관찰법에 따라서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법조문을 인용을 좀 했습니다. 22조에 보면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 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일단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법에 따라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권을 가름하는 증명서가 있는데 여행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가름하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여권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간다는 목적지가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은 빨리 발급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 일반 여권을 발급 신청을 하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여권 안에다가 전자칩도 넣고 또 발급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여행증명서는 약간 임시여권 그런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급할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직접 방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여행증명서에다가 그 사진만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전자칩 같은 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내로 바로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썼다면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수 여권이라는 뜻이죠.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여권부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증명서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여행증명서라도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편집해서 다시 올립니다. 여권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2호와 3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는데요. 이러한 2호와 3호의 사유는 긴급 여권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면은 긴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짜리고 단수 여권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권 분실 등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여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권법 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강론 2권의 245페이지에 2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3번과 4번은 모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제에서도 이 문제 정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입양자, 해외 입양되는 사람에게는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고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여권을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날에 가자마자 그 입양을 한 부모의 국적을 바로 따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마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뭔가 입양되는 것도 좀 서러운데 여권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권의 유효기간을 짧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아래 보면은 국외에 체류하고 나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죠. 외국에서 기소중지나 수사중지가 되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만 만들어서 그 목적지를 한국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들고 어디 다른 데는 못 가는 거예요. 한국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추방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여행증명서라 그래서 어떤 서류 같은 게 아니고 여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제목만 여권이 아니고 여행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Travel Certificate 이렇게 되어 있죠.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직원, 정부 파견 의료요원, 태권도 사범, 이 태권도 사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를 해주죠.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그 배우자, 그리고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죠. 그래서 관용 여건이 가장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두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경보제도가 있죠. 단계별로 1, 2, 3, 4단계가 있는데 남황적흑이 되겠습니다. 여행 유의,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가 되겠죠. 유자철, 여행 금지입니다. 유자철이면은 농번기죠. 한참 바쁜데 여행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유자가 처음 열리면은 약간 남색입니다. 그리고 황색을 띠다가 제때 따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적색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썩어서 떨어집니다.
1단계를 보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은 유의하고 여기서는 자제를 해야겠죠. 여기 1단계가 여행 유의인데 2단계 요령에서 신변안전 특별 유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의끼리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행 자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제가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적색은 철수 금고입니다.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행은 취소하거나 혹은 연기해라 이렇게 되고, 여행 금지는 즉시 대피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이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철수가 나오는데 또 철수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라는 것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경우는 장기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 그 국가나 일정한 지역에만 발령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요령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이렇게 특별히 들어간다고 그래서 4단계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여행주의보는 2상이죠. 이상주의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외국인의 입출국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학설이 조금 나뉘죠. 영미법계는 외국인의 입국하는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대륙법계에서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대륙들이 서로 나라별로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교통권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또 영미법계는 속지주의를 취하거든요. 대륙법계는 대체로 속인주의를 취합니다. 나중에 뒤에 범죄인 인도법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계는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 속지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재판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속인주의 경우에는 그 나라 사람이면은 어느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형사재판권이 있다 하는 것이 속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것은 영미가 잘 속지, 대륙이 잘 속이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헷갈려가지고 영미가 잘 속이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영미는 잘 속고 대륙이라 그러면은 보통 중국이나 뭐 유럽을 생각을 하죠. 이런 데 가면은 짝퉁도 많고 잘 속입니다. 국제 관례를 보겠습니다. 두 국가 간의 통상 조약에 근거해서 상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조약에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사증 면제 협정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 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 이익 등을 위해서 따로 입국 허가를 받았다 하는 사람, 따로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겠죠.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요. 30일 이내에 관광이나 통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난민여행 증명서를 받고 출국을 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입국을 할 수가 있겠죠.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자기가 입국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입국 금지로 인한 항공료 등 비용은 자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입국 불허 이렇게 돼버리면은 돌아가는 항공료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죠. 만약에 돈이 없다, 배짜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편도를 타고 대한항공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입국 금지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편도를 끊었기 때문에 돌아갈 비행기 표는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고
배짜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항공사에서 대한항공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 할 때 항공사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입국 거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왕복권을 끊으라 이렇게 하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감염병 환자, 코로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청포도금 화약류 등을 유법하에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장애인, 이 정신장애인이 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을 했는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단 5년이 지나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 퇴거라는 거하고 입국 불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처방이 되어버리면은 5년 안에는 다시 못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국할 때는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또 법무부령이 나왔죠. 항복지 집단 귀화 생할 때 이 생, 마지막으로 나오는 생이 생체 정보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가 되겠죠. 17세 미만이거나 외국 정부, 국제기구 업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그 가족, 외국과 우호 및 문화 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대한민국 이익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체 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구분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생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할 수 있다. 자, CIQ가 있습니다. C는 Customs, 통관이죠. 세관에서 하는 겁니다. Immigration, 출입국이죠. 이것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출입국 심사가 되겠습니다. Quarantine은 검역 조사인데 이 검역 관리 공무원인데 이 경우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아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여권 휴대 의무가 있죠.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휴대해야 되는 것이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이기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것이죠. 과태료가 아닙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집시법에서 철회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는 중복되는 집회에서 뒤에 신고한 집회가 금지된 경우, 그런 경우에 하나입니다. 여권 등은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상륙허가서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가름하는 증명서는 여행증명서, 난민여행증명서, 국제연합 통행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